안녕하세요. 용화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어선생님 김재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교과서에 있는 소설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정리학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잠깐 까먹었던, 잊어버렸던 친구들도 영상을 보고 아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잘 떠올리면서 이번 수업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단원 제목이 무엇이죠? 네, 독서와 연극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은 그렇죠, 갈등이 드러난 작품 읽기죠. 그래서 갈등이 드러난 소설 읽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소설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갈등이 드러난 많은 소설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은 현덕이라는 작가의 하늘은 말 것만을 같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제 각 부분별 내용과 각 부분별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소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키워드가 갈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쌤이 핵심 내용 정리할 것도 대부분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등에 집중하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따라서 여기 보면 소설의 구성 단계도 이렇게 5단계가 나눠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있냐면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발단은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이제 어떤 갈등의 실마리가 이제 등장하는 곳이고, 전개에서는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 위기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고조되는 부분이고요.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를 찍는 제일 깊어지는 거고, 이제 결말에서는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개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발단. 자, 우리 발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까? 우리 발단에는 이제 작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이제 문기가 가게 되는데 거기 간 주인이 거스름돈을 많이 주죠. 그래서 착각으로 거스름돈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기의 태도를 보게 되면, 자, 맨 처음에 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어때요? 공이 간 데가 없다. 이렇게 팔을 넣어서 찾아봤는데 빈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어디 갔지? 공이 어디 갔지? 이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공을 거스름돈으로 공이랑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쌍안경을 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숙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숙모 눈치를 살피는데 숙모 눈치를 보니까 숙모가 어때요? 내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공이랑 쌍안경을 샀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느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공도 안 보였는데 쌍안경이 또 안 보여.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어떤 문기의 심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기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것보다 공이랑 쌍안경을 잃어버린 사건이 더 먼저 나오잖아요. 자, 시간 순서에 따르면 어때요?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이랑 쌍안경을 잃어버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소설은 어때요? 공이랑 쌍안경을 잃어버린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 공이랑 쌍안경이 어디서 난 거냐면 사실은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사건이 이 과거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거스르는, 역행하는 구성을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단에서는 이 소설이 역순행적 구성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기의 태도와 심리 표현을 일단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개 부분을 이제 넘어가 보면,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문기가 수만이와 돈을 같이 쓰죠. 그리고 삼촌의 꾸중을 듣고 이제 남은 돈을 이제 고깃갓집 마당에다 앞마당에다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문기와 수만이의 어떤 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문기와 수만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제시라고 해요. 자, 문기는 이러이러한 성격이야, 수만이는 이러이러한 성격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기의 말, 문기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야, 니네가 스스로 문기와 수만이의 성격을 파악해봐 이런 식으로 이 소설에서는
문기와 수만이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랑 어떤 대화를 하거나 친구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그 친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잖아. 이 친구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인성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는 행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네 가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성격,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도 이제 수만이와 문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문기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뭔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기는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어떤 좀 나쁜 행동을 할 때 하는 모습을 보면 겁이 많고 소심해요. 용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에 반해서 수만이는 궁리를 하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나쁜 일을 할 때 양심에 구애받지 않고요. 상당히 영악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제 이런 성격을 보여주죠. 이런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이 토대가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외적 갈등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기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기는 어떤 내적 갈등이 나타나냐면 이제 삼촌에게 꾸중을 듣잖아요. 삼촌이 사실 너 수만이가 그 돈을 이렇게 사준다고 하더라도 넌 그렇게 받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수만이가 잘못을 한 거는 이제 이 두 가지죠. 써서는 안 될 돈, 거스름돈 많이 받은 거를 써버렸고요. 그리고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거는 거스름돈이다.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서 내가 썼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만이가 사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기의 어떤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뭔가 자기의 부끄러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을 남이 볼까 두려워지고 이제 삼촌을 속인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본다면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내가 도둑질했다는 거 이 공을 보고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게 좀 두렵고 자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기의 심리를 좀 보면은, 자, 문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심리를 느끼고 있냐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해서 두렵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삼촌이 불렀을 때 못 들은 척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걸 알아.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이제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삼촌한테 이제 미안함이나 여기 앞에서 말한 이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문기는 이제 이런 내적 갈등을 통해서 또 양심의 가책, 미안함,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기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하나요? 자신이 어떤 저지른 잘못을 이제 반성을 하고요. 이제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을 하죠. 그리고 공도 버리고요, 쌍안경도 버리고요, 돈도 고인 같은 앞마당에 던지고 오죠. 근데 이게 완전한 갈등의 해소입니까? 아니죠. 그냥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운 거죠. 왜 그것들이 자꾸 나에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니까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우리 수만이가 가만둘 리 있나요? 가만둘 리 없죠. 그래서 위기에서는 이제 수만이가 협박을 하죠. 그래서 돈을 수만이 협박으로 야, 너 도적질했다, 질적도 했다, 공공공했다 이런 걸로 낙서도 하고 이렇게 칠판에다 쓰기도 하고 이런 걸 막 협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만이는 돈을 훔치게 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내가 훔쳐서 누가 누명을 써요. 그렇죠. 정순이가 이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내용이 위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가 잘 드러나냐면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이 잘 드러나요. 자, 여기 이름을 안 썼어요. 그렇죠? 얘는 문기고요. 문기는 이렇게 웃어볼까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빨간 글씨는 수만이에요. 수만이.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살펴보면, 자, 문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거스름돈을 돌려줬어. 이렇게 수만이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수만이가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수만이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너 돈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외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외적 갈등만 위기에서 드러나냐? 아닙니다. 내적 갈등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문기의 성격 어떻다고 했어요? 소심하고요,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자, 계속되는 수만이의 협박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문기는 어떻게 합니까? 붓장 안에 돈을 훔치죠. 그렇죠? 이런
수만이의 적극적이고 이제 명확하고 계산이 빠른 수만이는 문기 같은 성격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훔쳐서 주죠. 그래서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자, 지금 이미 써서는 안 된 돈을 쓰고 삼촌을 속여서 죄책감이 깊은데 잘못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요. 이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기에서는 문기와 수만이 사이 외적 갈등 그리고 문기의 내적 갈등이 아주 잘 드러난다라는 것. 그다음 이게 어때요? 절정에 가면 더 깊어지죠. 이런 문기의 죄책감이 점점 더 깊어지다가 그래서 문기는 괴로워하고 절정에서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요. 그다음 결말 부분에서는 우리 문기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제 삼촌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절정과 결말에 드러나 있는 문기의 상황과 갈등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 먼저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쳤어요. 수만이가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점순이가 누명을 쓰게 되는데 그 누명을 제일 처음에는 모른 척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큰 어떤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잘못을 이제 자백하러 갔는데 결국은 자백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손님이 찾아와서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백을 못 하고요. 죄책감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깨게 되고 병원에서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맑고 푸른 하늘은 이제 좀 당당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해소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 소설에서는 우리가 이 소설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갈등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선생님이 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이 소설에 드러나는 갈등은 이제 어때? 문기가 자기의 잘못받은 거센 돈을 이제 함부로 수만이와 함께 쓰고 그리고 이제 어때? 수만이가 협박하니까 돈을 훔친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데 내적 갈등은 이제 문기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점순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이제 누구야? 수만이와 문기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돈을 돌려줘야 하는 문기의 말을 이제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수만이와 문기의 대립이 외적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결말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가 되죠. 문기가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갈등은 해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정리해보면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에요. 이게 단편 소설 아닌데. 자,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이라는 거는 단편, 짧다라는 거죠. 단편의 반대말은 장편 소설이에요. 자, 이 소설은 어때요? 15쪽 분량 교과서에 실렸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소설 하나가 이제 한 책 한 권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장편 소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소설입니다. 선생님 현대 소설은 뭔 뜻이에요? 자, 우리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1894년. 자, 그럼 혹시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 사회 공부를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보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보개혁 이전에 쓰인 소설을 우리가 고전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쓰인 소설을 이제 현대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 소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소설은 어떤 일제강점기에 쓰인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 소설이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문기와 수만이의 어떤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동화적이죠. 인물과 인물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 교훈이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제재. 자, 제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심이 되는 소재를 제재라고 해요. 이 소설의 중심 소재는 뭐냐면 잘못받은 거스름돈과 문기의 거짓말을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뭡니까? 양심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뭐가 됩니까? 양심 그리고 정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양심을 지키는 삶, 정직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 작가가 이런
문기의 일화, 문기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보리방구 조스텍을 배우면서 뭘 같이 배웠어요? 그렇죠. 성장 소설을 읽으면서 성찰하는 태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설을 읽을 때도 내가 거짓말을 한 적 없는지, 정직하지 못했던 적이 없는지, 내가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어떤 주인공의 심리, 그렇죠? 문기의 심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죠. 갈등의 요인과 해결 과정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소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우리 소설 뒤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활동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풀 텐데 선생님만 혼자 풀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활동 문제를 열심히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답과 선생님의 해설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과서 뒤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 풀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